월요일 10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16페이지에 보면은 기출 기초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문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선생님이 풀고는 있지만 가정에서 이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풀 때 함께 풀어야만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급적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이라도 이 문장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은 태도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1번 답은 금방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래야겠죠. 또 3번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4번 작품에 대한 감상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해 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5번 작품의 내용과 함께 형식도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자,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작품인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고향은, 자, 그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다른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러니까 한 100집이 한 100집 정도 된다는 거겠죠? 한 100호 남짓한 그곳의 주민들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역둔토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땅이 아니라 나라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빌려준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나라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빌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땅 주인들이 빌려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익이 많았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많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여기서 세상이 뒤바뀐 거는 이제 일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이제 일제에서 세웠죠. 우리나라에. 직접으로 회사에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그러니까 원래 나라에서 땅을 빌려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러면 이제 빌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나라에 지불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땅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빌렸는데 그냥 그 회사에 그 비용을 내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위 중간에 그 소작인이란 그러니까 중간 어떤 이 농민들과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사이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자, 저는 여기서 저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이 죄기대명사예요. 여기서 저는 나라는 뜻이 아니라 요 앞에 나와 있는 소작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인 그 사람은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중간에 연결해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는 주지, 즉, 땅 주인 같은 행세를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 농민들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중간 소작인에게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작인이, 당신은 이제 소작인한테 잘못 보이면 그 다음에는 땅을 빌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소작인에게도 되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소작인에게도 긁히고 보니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10개의 소득이 있으면 그 중에 3개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후로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중이 염불하듯이라는 건 관용적 표현인데, 중이 스님들이 이렇게 목탁 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이 염불하듯 하는 얘기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말이 오르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남부여대라는 사자성어인데, 이거는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라는 뜻이야. 다시 남부여대라는 말은 남자는 등에다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인다. 그리고 이제 살 곳을 찾아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자, 남부여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네는 점점 쇠잔해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 뭐 있어요? 자, 이 글이, 지금 이게 어떤 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죠? 맞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 시대가 일제시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기역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기역은 그곳의 주민이거든요. 그곳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1번. 농사를 지어도 반 이상은 남에게 빼앗겼다. 그렇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중간에 소작인에게도 비용을 내야 하니까 3할도 남지 않았다라고 나왔으니까 2번 동척뿐만 아니라 중간 소작인들에게도 시달렸고요. 자, 세상이 뒤바뀌기 전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지냈다. 물론 이 일제시대 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 뭐 부유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괜찮게 살았어. 왜냐하면 여기 그런 말 나왔죠.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선지겠죠. 자, 4번. 착취를 견디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그래서 남부여대에서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답은 5번인데 세상이 뒤바뀌고 자신들의 땅을 모두 동척에 빼앗겼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나라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가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임을 고려할 때, 즉 뭐야? 우리가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라. 즉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바라봐라 라는 뜻이야. 자,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인데요. 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눈이라는 건, 눈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죠? 눈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 수증기가 얼어서 기온이 내려가서 얼어서 땅에 떨어지는 게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일제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눈이 내리는 거는 굉장히 추운 현실, 굉장히 힘든 현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억을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렇죠. 예. 자, 답은 1번으로 나왔고요.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 눈이 내려. 지금은 힘든 상황이야. 지금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렇지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매화 꽃이거든요. 지금 눈이 내리는데 매화 혼자 이렇게 피어서
향이 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매화라는 꽃은 우리 10학년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20분 모의고사 할 때 선생님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매화라는 꽃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꽃이거든요. 나무거든요. 그래서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막 일제 탄압이 너무나 심각한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 뭐 강인한 어떤 정신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여기에 이곳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지금 자기한테 명령하고 있어. 야, 너 나한테 노래의 씨앗을 뿌려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이제 다짐하는 거겠지. 난 뿌리겠다. 노래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씨앗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흙 속에 묻혀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뭐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꽃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그 씨앗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비록 그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노래의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고의 뒤, 아주 먼 훗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 슈퍼맨이 올 거라는 거야. 이 나라를 구해줄 누군가가 후대에는 나타날 거라는 거지. 지금은 눈이 내리는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이 나라를 구해줄 슈퍼맨 같은 사람이 올 거라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씨앗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미리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이육사 씨의 광야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또 가슴을 울리는 시라서 여러분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이고요. 5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이제 소설이에요. 볼게요. 1934년에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지금 1934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제시대 때 쓰여진 소설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일제시대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일제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설을 봐라 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 자, 그것은 피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분명 있겠죠.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P라고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김철수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P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쨌든 P가 주인공인데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벌은 거지. 잡힐 것도 없었고, 여기서 잡히다는 거는, 그니까, 전당포 같은데 맡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막 돈이 필요하면 집에 있는 뭐 시계나 뭐 아니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당포라는 가게에 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가서 그 돈을 갚고 물건을 찾아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다는 거를 잡힌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잡힐 것도 없었고 어디서 벌이를 한 적도 없다. 이 일도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도 어쨌든 굶어 죽지 않은 거 보면 그건 신기한 거죠. 그쵸? 기적이라고 할 만하네요. 자, 그렇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구걸한 일도 없고 훔치지도 않았어. 그럼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뭐 돈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구걸도 안 했는데도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자,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야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피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 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질는지도 모른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자는 이 P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아, P가 정말 훌륭하다? 아, 정말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일주일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정말 대단하다. 와, 진짜 칭찬하고 싶다.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죠. 예, 마지막 보는 뭔가 이런 P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치워버리면, 이 세상에서 없애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서술자, 이 레디메이드 인생의 서술자는 P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뭔가 노력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놀고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까 서술자가 P를 바라보는 태도, 우호적이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중립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예찬적은 막 찬양하는 거지, 칭찬하는 거지. 와,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동정적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답은 1번 냉소적이겠죠. 냉소는 뭐야? 이제 비웃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6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을 P라고 지은 까닭을 축축해 보자 했는데,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레디메이드라고 이제 영어잖아요? 예. 이거 레디메이드는 뭐야? 이제 이게 이미 만들어졌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딱 팔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공장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누군가가 이제 이 물건을 사기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P라고 지은 이유는 이렇게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어떤 개성이 없이 다 똑같은 제품이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개성이 없이 어떤 그런 제품과 같은 개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 거. 만약에 김철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P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P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P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7번과 8번은 우리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이 이 시를 공부하고 아마 문제를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박완서의 카메라 워커라는 소설인데요. 자, 어머니와 나는, 나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1인칭 소설이겠네요.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등장인물 3명 나왔네. 어머니, 나, 훈이 이렇게 3명 나왔네요.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일 테고 훈이는 아마 그 나의 자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 훈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엄청난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저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시켜서 공일날이라는 것은 휴일에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훈이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냥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휴일 같은 때는 카메라 메고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야외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실 이제 그것도 요즘 우리 참 많이 힘들긴 하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를 바랬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아마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그죠? 한두 번 보러 갈 때는 뭐 열심히 해, 잘해봐, 뭐 화이팅! 이러고 가는 사람도,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잘할게요, 막 이럴 텐데 그게 이제 여러 번이면 사실은 서로 말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자,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그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취직을 못했나 봐요.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아마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제 뭔가 배워야 되니까 교재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자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반대를 했어. 네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 안 된다. 자, 그러자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자, 요 훈이의 이 말 때문에 이 집의 관계가 정리가 됐죠. 자, 지금 나는 훈이의 엄마가 아니라 훈이의 고모였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집은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이가 있는데, 훈이가 나를 고모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고모가 있으면 알겠지만 고모는 누구죠? 그렇죠? 아빠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고모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 나의 오빠나 또 남동생의 아이가 아마 훈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훈이는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멋에 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그러니까 아마 뭔가 정말 이유가 있나 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기를 바라는 어떤 이유가 있나 봐.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한국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훈이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고모인 나가 이 훈이를 맡아서 키우게 된 거겠죠. 그 나와 나의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엄마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아까 훈이가 그랬잖아. 왜 자기를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느냐.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뭐야? 돈이 아까워서? 고모, 돈 아까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할머니를 고모 혼자서만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사실 나의 정말 마음은 뭐냐면, 어쨌든 부모 없이 그 고아가 된 훈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잘 키웠나 봐요.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그것이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기서 저 아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운 이유는 나중에 이 아이를 키워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도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훈이는 부모를 잃게 됐고, 그래서 부모의 손이 아닌 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 훈이를 잘 키우는 것은 전쟁에 대한 복수라는 거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훈이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훈이는 2년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죠. 나는 조카인 훈이를 정성을 다해 키웠고,
훈이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나는 훈이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니었죠. 나는 훈이에게 바라는 게 없었어. 그냥 훈이가 여기 나왔잖아. 잘 되고 저 아이가 잘 되고 잘 사는 거. 다만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였어.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나는 훈이가 해외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맞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가 생각하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이 뭐냐면은 카메라였어. 자, 내가 훈이하길 바라는 삶이 그거였죠. 그냥 뭐 회사 들어가서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는 카메라 들고 야외에 나가서 좀 즐기고 그냥 그 정도였었잖아. 그럼 그때 이 카메라가 의미하는 것은 찾아보면 예, 3번 정도가 되겠네요.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 예,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몇 개의 작품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뭐,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작품들이었겠지만, 요 부분만 떼어놓고서 봐도 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